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국악을 전공했어요. 이제 워낙 학부에서는 가야금을 전공했는데 이 음악성이 영 떨어져가지고 이 실기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론으로 바꿔서 이론 중에서도 고학보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학보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조의 그 궁중음악들이 고학보에 다 기보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학보를 연구해서 악보로 전해지는 그 음악들을 복원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조선조 궁중에서 있었던 음악을 잠깐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저희 공연할 때 오셔가지고 한 번은 좀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제 궁중음악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리듬악보, 정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핵심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원된 세종대왕의 음악, 고려가요, 그 다음에 전통가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요 국가 무형문화재 1호,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되어 있는 종묘제례악이 어떻게 왜곡됐나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강의가 이제 고려대학교 그 최고 경영자 거기에서 제가 강의 한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줬던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세종대왕의 또 다른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혹시 세종대왕이 음악가였던 것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했더니 그중에 딱 한 명만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세종대왕이 음악가였다는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주로 한글, 그 다음에 처국이 과학이나 그 다음에 전문 이런 쪽으로만 아시는데 세종대왕께서 음악가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저로 인해서 여러 공연을 오셔가지고 다 아셨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세종대왕의 업적은 바로 음악가로서의 그 업적이에요. 음악 이론가로서 정말 중요하게 리듬을 기보할 수 있는 악보를 창안해 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동아시아 그 어느 곳에도 리듬을 기보할 수 있는 악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오선보도 수세기를 거쳐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단시간에 후민정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단시간에 이거를 탁 악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정간보는 음악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의 훈민정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곡가로서 40여 곡의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곡한 그 곡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악보를 창안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작곡. 이거 악보로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또 악보도 딱 만들어내.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참 부럽기만 할 따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악보가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세종대왕의 음악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의 음악은 조선 중력 무렵에 이미 전성이 끊어졌고 현대에 와서는 그의 정간보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음악 중 정대업과 보태평이라는 두 곡만 세조 때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돼가지고 조선조 말까지 그대로 쭉 똑같이 큰 변화 없이 연주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음악이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다른 음악으로 왜곡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종대왕의 음악은 전체가 다 단절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고전 시간에 가사로만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가요도 가사로만 배우셨을 것이고 용비어천가도 다 가사로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용비어천가가 가잖아요, 가. 용비어천가를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이 용비어천가를 노래로 만드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래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악보가 해석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사로만 배워왔던 거죠. 그러던 중 제가 20년에 걸쳐서 이 음악을 다 연구를 해서 다 복원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 20년의 연구를 단
30분 만에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궁중음악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선시대 궁중음악에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악, 하나는 소각. 악은 유교 의식 음악이에요. 공자님이 좋아하셨던 음악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음악은 제사에 사용됐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한문 가사로 됐어요. 가사가 당연히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가사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음악적인 특징을 보면 가사 한 글자가 한음이고 한박어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한문으로 나와 있고 이게 음이에요. 이게 음인데 한 글자 옆에 한음만 있잖아요. 옆에 있는 것은 이것은 악식으로 표기한 거고 이거는 소각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문 가사 한 글자가 한음으로 돼 있고 그 한음의 길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래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딴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무쌍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이 유교에서 나온 음악을 세종대왕께서는 처음에 참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께서는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세종대왕의 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악을 세종대왕께서 새로 만드셔가지고 그냥 제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에도 쓰고 싶어 하셨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로만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소각인데요. 소각은 이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대중음악이에요. 대중음악. 그러니까 아까 악은 의식음악, 의리에 사용되는 음악이고 소각은 이제 대중음악인데 이 소각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향악, 하나는 당악.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이 말 제목 들으니까 아시겠지만 향악은 우리의 소각이에요. 우리의 소각.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소각은 민간에 있는 음악을 갖고 와가지고 말하자면 민요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궁중음악처럼 좀 우아하게 만든 게 향악이고요. 당악은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인데 이것은 중국말이 아니라 한문시로 가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악은 중국의 민간에서 불려진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지식인들층, 그러니까 한문시를 쓸 수 있는 지식층 속에서 불리던 노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당악이 처음 들어온 게 고려시대인데요. 우리나라 고려의 궁중과 조선의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문시 같으면 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 거 아니에요. 과거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한시를 지어가지고 당악으로 지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왕이 배를 타면서 여러 선비들과 정승들과 같이 당악을 지어서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궁중에서는 당악을 향악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한문이 외국어죠. 전혀 한문이 안 통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문이 그냥 우리말처럼 통한 거예요. 그냥 사자성어를 딱 말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선장님도 한문 그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를 이 궁중에서는 향악, 우리말 노래 가사, 당악, 중국말 한시 가사 별로 구분 없이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향악은 한박이 셋으로 나뉘는 삼소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박을 구성하는 작은 박인데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 당악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두 박, 이소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소박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한 박이 셋으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이소박은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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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당악은 주로 2분박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3분박을 많이 써요. 이제 여러분들께 예를 들자면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있죠? 빈들의 메마른 어치 이렇게잖아요. 이게 3분박이에요. 이게 3수박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그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가 전부 다 2분박이에요. 서양 음악에는 2분박이 더 많아요. 4분의 몇 박자 다 있는 것은 다 2분박이고 8분의 몇 박자 있는 것은 3분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8분음표 8분의 몇 박자를 보시면 다 3의 배수로 돼 있어요. 오늘 이제 8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8분의 6박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8분에 올라가 있는 숫자는 꼭 3의 배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다 2배수, 2분박 중심으로 기보될 수 있는 음악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서각의 음악적 특징으로는 아까 당악하고 달리 음길이가 같이 가나요? 음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서각을 기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듬 악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소각을 작곡하셨어요. 소각. 악은 직접 작곡하지 않고 정승들 보고 정인지 뭐 이런 사람한테 시켜서 악은 새로 정비하게 하시고 본인이 직접 작곡하신 음악은 소각이에요. 당악하고 향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작곡하신 그 음악을 기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간보를 창안해내셨는데 이 리듬 악보 정간보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 무슨 비밀이 있냐면은 이 정간보가 리듬 악보인데도 불구하고 리듬을 기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성리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성리학적 의미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것이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정간보예요. 여기서 한 칸이 이 정간이라고 우물정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정간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간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정간보고 세종대왕께서 작곡하신 의인이라는 곡이에요. 보시면은 한문가사 이게 사응구인데 사응구가 오정간, 세정간, 오정간, 세정간, 오정간, 세정간, 오정간, 세정간 이렇게 기보돼 있어요. 딱 보시면은 이 정간이 많지만 아무 정간에나 음이 기보된 건 아니죠. 규칙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정간보가 3, 2, 3, 3, 2, 3이라고 하는 이 구분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실록악보에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3, 2, 3, 3, 2, 3이라고 하는 이 3, 2, 3이 묶여있는 8정간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 2, 3, 3, 2, 3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데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 2는 사람, 그 다음에 또 3은 땅, 하늘, 사람,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3, 2, 3을 합한 8이라는 숫자는 8개를 의미하는데 이 8개는 또한 한 계절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세종실록악보에는 이게 32정간이어가지고 이 8개가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행에 1년이 들어있고 4계절이 들어있고 하늘, 사람,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악의 리듬에 따라서 이 정간보가 만들어지지 않고 성리학적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간보를 과연 이 정간보를 리듬을 해석하시려고 1957년도부터 우리 원로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은 이 한정간이 한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음악의 리듬 구조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한정간을 한박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가 상제유혁구 민지막 이런 노래인데 상하고 5박, 제하고 3박 이렇게 구하고 5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불렀다고 우리 원로 교수님께서 악보까지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처음에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이렇게 했어요. 박사학위 논문 쓸 때는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오순보로 바꿔가지고 정간보에 있는 모든 음악들을 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서 만들어냈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정간보의 구조는 리듬 구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정간보를 이제 연구해 왔는데요.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그냥 숱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참 무척 많이 이제 힘들었는데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정간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정관보의 모양과 한문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이 악보도 굉장히 쉬워요. 악보 읽는 것도. 이게 보시면은 두 가지의 악보가 보여요. 그죠? 이렇게 기보된 악보가 있고 이렇게 기보된 악보가 있는데요. 이 악보의 차이점은 바로 소박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박이. 그러니까 대개 악보를 만들 때는 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리듬 악보를 만들 것 같은데 세종대왕께서는 향악과 당악을 기보하려고 하니까 차이 나는 게 소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박을 구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보법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3, 2, 3 세정간이 묶인 이 구조로는 3소박도 기보하기 어렵고 2소박도 기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정간과 세정간을 같은 길이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8정간을 단위로 이렇게 음이 기보되어 있죠. 이거는 2소박이에요. 2소박. 근데 어떻게 2소박이 되냐 하면 오정간과 세정간을 길이가 같은 소박으로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보법, 이거 3소박은 어떻게 했냐면 5, 3, 5, 3이 박이에요. 박. 길이가 같은 박인데, 박이고, 그 다음에, 박이고 앞에 있는 이것을 이제 구분해서 소박을 했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쉬운데요. 제가 저기 외국인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쳤는데요. 외국 학생들은 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만 잘 아시면 세종실록 악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이소박 기보법인데요. 이게 8정간이잖아요. 8정간인데 5, 3이 똑같이 분박이에요. 이렇게 분박. 5, 3. 그러니까 이제 이 8정간에 한음이 있는 것은 한 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8정간에 5, 3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두 음이 있는 것은 딴딴이 되겠죠. 딴딴. 그리고 이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딴 따따 딴딴 딴 따따 딴 따따 따따 딴 따따가 되는 거예요. 따따인데 밑에 두 개가 붙는 거예요. 딴 따따가 되는 거예요. 딴 따따. 그다음에 딴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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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리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해요, 이 음악이. 근데 이게 2분박은 쉬워요. 근데 이제 3분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3분박이에요. 3분박. 3분박은 5정간은 2정간, 1정간, 2정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3수박이 되고 세정간 박은 1로 나누어져 가지고 3수박이 됩니다. 장로님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르게 기보되어 있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똑같이 딴따따 딴따따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딴따 딴딴 따따따 딴딴 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딴딴 따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데 이가 똑같은 거죠. 딴 따다 따단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딴 따다 따단. 그다음에 이거는 딴 따단.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두 음이 시가 똑같이 16분으로 표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음이 장식음이에요. 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다 딴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리듬까지도 다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악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만 읽으시면요. 세종실록 악보만 읽을 뿐만 아니라 고려가요도 다 읽을 수 있고 우리 고학부 정가보 다 읽을 수 있어요. 비밀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그 세종대왕 음악 관련해서 쓴 책들이고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세종 음악 관련했던 공연인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복례의 공연에 여러분들이 다 오셨었죠. 자, 이제 세종대왕의 리듬을 해석했으니 음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음악에 대해서 갖고 계신 세종대왕의 철학은 나라는 형벌보다 예와 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성리학의 가르침을 따르셨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태종이잖아요. 그죠? 태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자기가 세종이 원래 예갓집에서 자랐는데 외삼촌들도 다 죽이고 삼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런 피부림 나는 데서 세종이 이제 그거 다 봤기 때문에 세종은 이 형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이것이 성리학적인 가르침인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형불보다는 여와 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성리학의 가르침을 따르셨는데 세종대왕께서 이 영비어천가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대왕 때까지만 해도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태종 같은 경우에는 다 죽이겠지만 세종대왕은 이 음악을 가지고 교화를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음악이 중국 음악에 비해 못하지 않다는 우리 음악에 대한 주체성을 확고하게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사대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당악을 써야 된다, 악을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소각이 우리나라 음악이 하나도 중국 음악에 비해서 못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맨날 중국 음악을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각종 의례예술 음악을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작곡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올 때마다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은 살아서는 향악을 들었는데 왜 죽어서는 아악을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악이 아무래도 세종대왕한테는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작곡하신 음악이 정묘제사에서 쓸 음악을 작곡하셨는데 세종대왕께서 이 음악을 작곡하고 발표하시고 난 3년 후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세종 때는 이 음악이 정묘제례악으로 채택이 못 되고 세조 때 가서 이 음악을 정묘제례악으로 채택을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음악을 작곡하시고 악보를 만드실 때 옆에서 관여했다고 쓰여져 있는 분이 딱 한 사람이에요. 세조예요, 세조. 세조가 그 세종의 음악 작업에 같이 옆에서 했고 또 그 음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음악을 궁중 기녀들한테 가르쳤던 사람이 세조예요, 세조. 그러니까 세조는 할아버지의 잔혹성과 아버지의 음악성을 그대로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조대에 이르러서 정묘제락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세종의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음악의 내용은 영비어천가의 내용을 그대로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곡을 묶어서 만든 모음곡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세종대왕께서 모음곡 형식을 맞춰서 만드셨는데 세종대왕보다도 1세기 후에 서양음악에서 모음곡이 나왔어요. 근데 그 형식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종대왕한테 와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모음곡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춤을 추면서 부르는 춤곡이에요. 그리고 음악적 성격은 세종대왕께서 갖고 계셨던 그 주체성을 따라서 향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궁중 향악의 음악적인 특성은 지금의 경기민요 음악 특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경기도에 들어있잖아요. 궁중이. 궁중이 경기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향악의 음악적 특징이 경기민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세종대왕께서 작곡하신 음악은 이제 보태평, 정대업, 발상, 복례이 이렇게 4곡이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복례이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 공연 때 오셔서 다 보셨긴 한데요. 아이 참 조금만 있다가 올리세요. 설명 좀 하게요. 이제 복례이는 이렇게 똑같은 영비어천가, 다른 노래들은 영비어천가의 가사를 가지고 모음곡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가사를 새로 지어요. 가사 형식을. 그러니까 내용은 영비어천가 내용인데 가사는 좀 달랐는데 이 복례에 쓴 가사는 영비어천가의 가사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영비어천가를 그대로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비어천가의 내용 중 해동 육룡비 막비천서부 고승동부 이거는 이제 잘 못 들으셨지만 이거는 많이 들으셨죠. 근신지목 풍력불월 유작기야 요분기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닌 멜세 꽃 덮고 여름 하나니 이 가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영비어천가는 먼저 한문을 가지고 우리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영비어천가는 훈민정음이 1443년에 만들어졌고 영비어천가가 144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영비어천가를 가지고 우리 이제 한문시를 지은 다음에 우리 훈민정음으로 표기해 본 거예요. 시범적으로 해보고 표기가 다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듬해에 훈민정음이 반포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세종대왕의 음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는 이 영비어천가의 한문 가사를 가지고
당학을 작곡하셨는데 그 노래를 여밀락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우리말 가사를 가지고 치아평이라는 노래 지었는데 이 노래하고 똑같은 가사를 치풍영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똑같은 가사를 한 번 더 불러요. 그런데 이제 리듬을 다르게 해가지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 복례의 제목을 보시면은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밀락이라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즐기다. 그 다음에 치아평은 화평을 이루다. 그 다음에 치풍영은 군시간에 취해도 예에 어그러짐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늘 백성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싶으셨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화평,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정사를 보시는 그 군신들 간에 술을 같이 먹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종대왕께서는 그 정승들과 같이 술도 드시고 같이 춤을 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실록을 보면서 세종대왕께서 도대체 어떤 춤을 추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태종대왕이 그 무슨 태종대왕도 그 신하들이랑 같이 춤을 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시 음주 가무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이제 앞에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여밀락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여밀락이 세종대왕께서 작곡하신 40여곡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만드시고 작곡하시고 난 다음부터 조선조 말까지 임금님이나 이 세자나 이렇게 높으신 분들의 행차할 때 행악으로 쓰여진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이제 불려졌는데, 어떤 기회로 인해 가지고 이 음악이 이제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그만 듣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밀락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금방 1장, 2장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이어가지고 가사가 우리한테 좀 많이 안 들어오는데 선율은 별로 낯설지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당학으로 만드셨지만은 선율의 흐름은 굉장히 향학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선장로님은 가사가 한문으로 그냥 의미가 들어오십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이제 외국어로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그대로 다 의미가 들려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아니 백성들이랑 같이 즐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한문 가사를 썼냐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한문 가사가 우리말처럼 이렇게 들려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화평 들려주세요.
우리말 가사로 하니까 귀에 싹 들어오시죠? 그만 듣겠습니다. 이 치아평은 17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장까지 들어봤는데 세종대왕께서 영비어천가 125장을 전부 다 작곡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세종실록악보에 이 치아평의 가사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게다가 1, 2, 3으로 해가지고 세 세트로 125장을 세 세트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이 치아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금방 이제 치아평은 합평을 이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찬찬히 합평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공연에 오셔가지고 우리 남혁 지사님이 노래가 너무 느려서 참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악보는 귀에 박혀 있어요. 근데 이제 악보에는 템포는 없는데 무용이 다르니까, 무용하는 선생님이 궁중무용은 임금 앞에서 발랑발랑 추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한 점도 좀 있습니다. 왜 내려갔어요? 치풍령 들어야지. 치풍령. 치풍령은 이제 군신간의 치에도 예절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음악이 빠르고 좀 더 발랄해요. 하나 올려주세요.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치풍경은 9장까지 돼 있는데요. 우리가 2장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금방 여러분은 세종대왕께서 작곡하신 노래, 복내에 있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고려가요를 이제
보겠는데요. 고려가요는 조선으로 전해져서 널리 불리다가 연산군대에 이런 시영향악보라는 악보에 정간보로 기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조선 중기 무렵에 가곡하고 시조에 밀려서 전성이 단절되고 악보로만 남게 됐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복원을 해서 우리가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악보가 이 시영향악보에 들어있는 이 악보입니다. 이 악보는 조금 전에 봤던 세종실록 악보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악보는 세조가 좀 보기 쉽게 아까 숨겨져 있던 3, 2, 3을 이렇게 드러내서 만든 악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은 못 갖춘 마디예요. 못 갖춘 마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음악 이론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음대도 안 넣으신 분이 못 갖춘 마디도 하시고 이게 소박도 하시고, 그게 저희 연구하면서 저희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못 갖춘 마디죠. 그래서 우리 음악을 세 개를 다 들어보니까 너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청산별곡하고 삼오곡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이건 삼오곡인데. 그 삼오곡부터 들어봅시다. 아이고 됐었는데 노래가 좀 여러 가지 섞여가 있어가지고 다시 청산별곡 눌러주세요. 이게 삼소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돼 있죠, 악보가. 읽으시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삼오곡을 들어보겠는데요. 제가 이 고려가요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삼오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삼오곡. 그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노래 대중가요 K-팝이 1세기 넘어가도록 살아있는 노래 있나요? 이 고려가요는 최소한 3세기는 살아있었던 노래예요. 고려를 거쳐서 조선 중기까지 살아있었던 노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K-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곡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전통 가곡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전통 가곡. 시조하고 비슷한 건데. 청선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조고, 이제 그 가곡 반주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가곡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가곡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조시를 노래로 부르는 가곡은 조선 중엽에 들어서 선비들에 의해서 매우 성행했고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형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에는 세종의 그 정간보의 구조를 따라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세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세기별 변화 과정은 여러 가지 악보에 의해서 기보되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16세기 가곡 악보이고 최초의 가곡 악보인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고려가요 있었던 그 악보 모양이 똑같죠? 그 다음 이거는 17세기 악보인데 벌써 모양이 살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세기, 16세기에 이후 등장한 가곡은 처음에 악보에 맞춰서 노래가 만들어졌고, 이후 노래가 점점 바뀌면서 악보의 모양도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악보들을 제가 다 해독해가지고 가곡의 변전사를 제가 다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그래서 여기에 17세기 있는 이 악보를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들어볼 것인데요. 지금 영상에 악보를 보여드릴 텐데 그 악보는 현대식 악보로 바꿔서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네. 1610년도에 만들어진 악보에 실려 있는 악보예요. 노래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노래 검은고로 촥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은 조금 올려주세요. 한번 거기 잠깐 가사를 좀 설명을. 우리 남편이 설명 많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설명을 많이 조금 하나 올려주세요. 그냥 넘어가라고. 거기 보면은 님양한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 선비들이 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의미한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 곁에 멀리 떠나가지고 타향에서 병 얻어가지고 임금이 날 좀 언제 좀 불러주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곡은 시조시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선율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조시 형식. 그래서 누구든지 시조시를 짓기만 하면 선율의 틀을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작곡을 할 수 없어도 내가 지은 시를 노래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비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이거를.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묘제례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정묘제례악은 이제 세조 때, 정묘제례 채택돼가지고 조선조 말까지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전승되어 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완전히 다르게 왜곡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왜곡되기 전에 음악 악보가 대학 후보회라는 악보에 이렇게 기보되어서 전화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복원하니까 이런 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악보를 보면, 이 가사를 보면은 항이상제 구민지막 내근오구 내천맹덕해서 사음구예요. 근데 이 악보를 보시면은 리듬과 선율과 리듬 장구 등이 모두 사음구 가사에 맞춰져 있어요. 사음구에 맞는 삼소박 사박자, 그리고 여기 악구마다 박을 이렇게 하나씩 쳐주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잠깐 불러보면, 이게 박입니다. 악기박. 항이상제 구민지막 내권오구 내천명덕, 이런 노래를 만들어졌어요. 노래가 참 괜찮죠. 세종대왕 음악이 화려하지 않는데 불러보면 너무나 다 노래가 좋은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양죽 아합보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마디고 이것이 박이에요. 박. 보면은 이 앞에 있는 두 구의 가사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가사의 의미전도를 완전히 방해하고 있어요. 내근 오구 내천명덕이 돼야 되는데 내근 오 옆에 박까지 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틀리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심각해요. 비아지사 요인지기 단계홍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아지 사유 박 인지기 유인 지기탄 개홍기 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가사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하는 그것부터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이제 정묘제례악이 왜곡됐다 하는 논란이
20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이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다시 복귀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복귀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있는 이 두 구 가사만 바꾸고 음악은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서 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이런 노래를 프랑스 어디 초대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불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한문 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문 가사는 어차피 가사 전달이 안 되니까 틀리게 불러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지하에 계신 우리 선왕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선장님이 문체부에 너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고쳐야 된다고 좀 전해주세요. 이거 진짜 원래 음악으로 바꾸지는 않아도 이 음악을 가지고 가사만 조금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궁중에는 대단한 음악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선 전기와 중기의 음악, 궁중음악은 전성이 끊어지고 지금 국립국악관에서 연주되는 것은 조선 후기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성이 끊어진 전기와 중격 음악들은 세종대왕의 악보 정관보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이렇게 복원돼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